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여자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그 누구에게도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왜 진작 그만두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두는 것도 버티는 것도 모두 쉽지 않았답니다. 저는 결혼을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땐 그는 너무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건네던 사람, 약속은 꼭 지키던 사람, 무엇보다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참 행복했어요. 새벽에 같이 장 보러 가고 서툰 요리를 해먹으며 웃기도 했고 작은 원룸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했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명절이면 손수 선물도 준비해드리고 어머니께는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신다니까 휴일엔 일부러 같이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구나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갈비집을 연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실패도 하고 늘 조심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말투부터 행동까지 점점 거칠어졌어요. 자주 짜증을 냈고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심지어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휴대폰으로 직원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가 바뀌었다는 걸 처음 체감한 건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 때였어요. 전부터 아버지 생신엔 꼭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날 남편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바쁜 거 안 보이냐? 그깟 생일이 뭐가 중요하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셨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금액을 우연히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시댁으로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빠,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도 커가는데 300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니야? 남편은 피식 웃더니 그게 뭐 어때서?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는 신경 꺼.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신경을 꺼야 할 일이라면 결혼은 왜 했을까요? 저는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믿었는데 남편은 그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아이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혼 생활이었나?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한 결혼인데 지금은 그 사랑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무관심과 회피로 채워진 삶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을 처음 진지하게 떠올린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수없이 고민했죠. 하지만 매번 남편의 태도는 제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친정 식구들을 험담하고 아이 앞에서도 큰 소리로 저를 몰아붙이는 모습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그냥 참으면 평화롭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무너짐이더라고요. 제 자존심, 제 감정, 제 인생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오빠,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남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웃더니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이혼하자는 거야? 응. 나 이제 못하겠어. 당신이 바뀐 것도 내가 사라지는 것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집안은 싸늘했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죠. 저는 조용히 짐을 쌌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안아주는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믿어요. 사람이 왜 사랑에 빠질까요?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고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처음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고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때 갈비집 창업을 준비하면서 알바도 하고 장사도 배우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던 제가 너무 피곤한 얼굴로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괜찮으세요? 라며 물 한 병을 내밀었죠. 어이없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연애는 조심스럽고 풋풋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었어요. 데이트도 늘 저렴한 밥집이나 공원 산책, 무료 전시회 같은 곳에서 했죠. 그래도 저는 하나도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의 데이트가 더 진심이 담긴 느낌이었거든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함께하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도 남편의 진심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로 아파서 하루 종일 연락도 못 받고 누워 있었는데 저녁 늦게 남편이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죽이랑 약이랑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 아플 때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고, 아,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작은 것 하나하나 고르면서 우리 둘 다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물론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 쪽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저희는 최대한 검소하게 준비했어요. 그래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첫 출발이라는 거였으니까요. 결혼식 날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내가 진짜 잘할게. 너 웃게 할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늦게 들어와도 꼭 손에 무언가 들고 왔어요. 편의점에서 산 조그만 초콜릿, 시장에서 산 꽃 한 송이 혹은 메모 한 장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늘 감동이었죠. 가끔 새벽에 배가 고프다며 라면을 끓이면 옆에서 김치를 꺼내주고 같이 앉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게 세상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고마웠던 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진심으로 챙겼다는 거예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제사 준비를 도왔고 장인어른께는 직접 운전해서 병원도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께는 종종 꽃이나 건강식품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 가족을 진심으로 대했고 시부모님 댁에도 자주 찾아뵙고 청소며 반찬도 해드리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품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비집 창업이 꿈이라며 틈만 나면 식당 기획안, 메뉴 구성, 동선 체크까지 꼼꼼히 메모하고 공부했죠. 저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그래서 월급을 조금씩 모아 창업 자금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꼭 잘 될 거야. 난 믿어. 그렇게 말하며 제가 보탠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고 점점 손님도 늘고 단골도 생기면서 갈비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반짝이던 순간들이었어요. 퇴근 후에 남편 가게로 가서 같이 마감 정리를 도와주고 남편은 끝나고 같이 밤길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 손의 온도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을 때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고 세상에 진짜 내 아기야? 라며 울먹이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기는 우리 삶의 또 다른 빛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부모로서의 삶을 함께 준비했어요. 육아가 처음이던 우리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밤중에도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에게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어요.
같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와 셋이 나눈 웃음, 새벽녘에 깨어난 아이를 보며 서로 피곤한 눈으로 웃던 순간들까지도요. 그 시절의 행복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갈등도 있었고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이야기했고 다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더 안타깝고 슬퍼요. 그렇게나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그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아서 내가 꾸었던 아름다운 꿈에서 이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랄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를 반기던 그의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아요. 그건 분명히 진심이었어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놓치게 된 거겠죠.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와 신뢰를 조금씩 흘려보낸 결과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저는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절 분명히 행복했고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때처럼 무조건 참지 않기로 나만을 위한 사랑도 지켜내기로 다짐했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만나고 삶이 얽히고 각자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일.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을 처음 들었을 때도 솔직히 망설임은 있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나와 함께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가족까지 품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남편의 집은 말 그대로 빠듯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젊은 시절 자영업을 하셨지만 몇 번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고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했다고 해요. 첫 만남 때도 남편은 내 인생은 언제나 시작점이 마이너스였어라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에서 저는 오히려 책임감과 강인함을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내 인생도 든든하게 함께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거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부모님을 꾸준히 챙겼습니다. 용돈은 물론이고 병원비, 동생 등록금까지 저는 처음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수입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라니. 물론 그게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전까지는요. 신혼 1년 차가 지나면서 남편의 갈비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안정됐고 예약도 많아졌고 주방 직원도 새로 고용했죠. 그쯤부터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 조금씩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 교육 자금, 대출 상환,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해볼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 말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통장 좀 따로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이라도 저축하면 어때? 남편은 처음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좋지, 이제 우리도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은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생활비 외에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이번 달엔 갑자기 들어간 데가 많았어라는 말로 넘겼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시부모님 통장에 300만 원씩 자동 이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 몇 년간 꾸준히 해왔던 거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함께 상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과 부부로서 동반자로서 모든 걸 함께 계획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혼자 짊어진 채 나만의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된 날 저는 참았다가 결국 물었어요. 그 돈 계속 보낸 거야?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죠.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벌어서 드리는 건데 너한테 굳이 말할 필요 있어? 그 말이 참 서운했습니다. 아니요, 말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부부고 가정을 함께 꾸려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예 함께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그 태도가 저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아낀다며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명절마다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정을 쌓으려 노력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사업이 점점 안정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 아들이 힘들게 이룬 거니 너도 잘 좀 받들어라라는 말을 은근히 하셨고
신우이는 저 몰래 남편에게 연락해 언니는 너무 소비가 심한 것 같다며 제 허락 없이 남편이 신용카드를 쓰는 일도 있었죠. 남편은 정중히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때부터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불편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치 이 집이 자신의 소유물인 듯 이것저것 열어보고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이 집 해줬어라고 말하시는 걸 들었을 땐 정말 속이 뒤집혔어요. 남편에게 그날 밤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이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자 남편은 표정을 굳어지며 말했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거면 앞으로 집에도 오시지 말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남편의 인생에서 진짜 가족은 여전히 시댁뿐이라는 걸요. 점점 저는 남편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과 회피 그리고 네가 이해를 못하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뿐이었죠. 부부 사이의 소통은 사라졌고 저는 점점 벽에다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집안 문제는 단순히 돈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런데 그 가족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정에 대한 제 애정을 의무감으로 여기고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조차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라며 불편해했어요. 같은 가족인데 왜 나는 그가 이해받길 원하는 만큼 이해받지 못해야 하는 걸까요? 시댁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와의 신뢰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시기 저는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해. 나 혼자 이 가족을 지탱할 수는 없어. 결혼 생활은 둘이 함께 균형을 맞추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은 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아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가족을 이해하려 했던 제 마음이 결국엔 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시장을 돌고 인터넷으로 다른 갈비집의 운영 방식도 찾아보며 정보를 공유했죠. 남편이 늦게까지 일할 땐 저도 같이 가게에 나가 서빙을 도왔고 설거지를 하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마냥 기뻤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만의 터전이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벅찼으니까요. 처음 갈비집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을 땐 남편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이 와서 마감 후 녹초가 되어도 오늘도 버텼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죠. 그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점점 늘고 유명 블로거가 다녀가고 방송 출연 제안까지 들어오던 즈음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집에 오면 말수가 줄었고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으며 제 말에 응이나 어로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죠. 그 정도는 바쁜 탓이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작은 무심함이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존중이었습니다. 전에는 제 의견을 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꼭 제 생각을 들으려 했던 남편이었는데 이젠 뭐든 혼자 결정해버렸어요. 새 메뉴를 개발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꿀 때도 저한테는 그런 건 몰라도 되라고 하더군요. 당신이랑 같이 만들던 가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네가 좀 도와준 거고 지금은 내가 전문가야라고 잘라 말했죠.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나도 당신과 똑같이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이젠 그저 구경꾼처럼 치부돼버린 느낌이었거든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곤조곤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툭툭 던지고 제가 무언가 물어보면 그걸 왜 지금 물어봐? 네가 뭘 안다고 같은 날카로운 말로 받아쳤어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베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본인이 달라졌다는 걸 모른 채 요즘 왜 그래? 라고 오히려 제게 묻곤 했죠.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너 원래 안 이랬잖아. 아니,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늘 정색하며 말했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옛날처럼 나한테 기대기만 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너도 내 성장을 못 따라오는 거야.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성공한 게 왜 나와의 거리감이 되어야 해?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고 변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남편은 자기의 성공이 가정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걸 잊어버린 게 아닐까요? 가장 큰 충격은 남편이 저를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집안일도 함께하자, 내가 힘들면 나도 도울게라고 하던 사람이 이젠 퇴근하고 들어오면 애밥은 먹였어? 이거 왜 안 치워놨어? 같은 말부터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새벽에 아이열이 나 병원에 데려가며 떨던 손, 김 빠진 커피를 마시며 빨래 돌리고 청소하던 날들, 나는 늘 이 가정을 위해 한 사람 못 이상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소갈이를 할 때조차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한 말을 조심스레 전하면 너 또 그 얘기야? 라며 짜증을 냈고 그만 좀 넘겨짚어.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라고 변명부터 했죠. 그렇다고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더 심각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내 부모님 얘기 좀 그만해. 그 사람들? 그 말에서 저는 남편이 속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정관리와 육아라는 역할을 맡긴 거였구나. 더 참담했던 건 아이 앞에서조차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쏟은 국을 제가 닦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집안 꼴이 왜 이래? 넌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도 들렸고 아이는 순간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그 눈빛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그런 말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될까 봐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빠에게 얹혀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기억될까 봐요. 저는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결심했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더는 내 아이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 않겠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그것도 메신저나 쪽지로 주고받는 수준이 됐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서로의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줄까? 라는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이란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의지를 내려놨고 저는 혼자서 가정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감정이 말라가고 기대가 사라지고 남편을 보는 눈빛에도 더는 따뜻함이 담기지 않았죠.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라는 자책으로 시작됐던 이 감정이 나중에는 왜 나만 이 결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까?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고요.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보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만의 변화가 아니라 제 마음에도 제 인생에도 크나큰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은 회복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내 인생에 진지하게 새기게 되었죠. 저는 결혼을 하며 두 가정을 하나로 묶는 일을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도 제 가족을, 저도 그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쪽만의 희생이 계속될 때 그 균형은 무너지고 결국엔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 초엔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 안부를 묻고 반찬이랑 필요한 것들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의 병원 검진이 있으면 함께 동행하기도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저를 응원했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잘해드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가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친정에 다녀오면 남편은 곧잘 물었어요. 오늘도 거기 다녀왔어? 왜 이렇게 자주 가? 그 말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너무 자주 가는 건가? 내가 무심한 딸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지나친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을 때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 어머니에게 요즘은 산후도우미 쓰지 않아요? 라고 말한 날 저는 속이 문드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딸을 낳고 이제는 손주 돌보러 매일 왕복버스 타고 오시는 어머니께 그런 말을 던지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이토록 예의를 잃었을까? 그 이후로 남편은 점점 저의 친정 식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빠지고 명절 때 인사조차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넘기는 시기였죠. 물론 가게가 바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 시댁에는 그렇게 정성을 쏟는 걸 알기에 저는 그 태도 차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반복적으로 나가는 일정 금액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보험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매달 빠짐없이 정확히 300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되고 있었죠.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당황스러웠어요. 당장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돈이야? 나한텐 왜 말 안 했어? 남편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죠. 우리 엄마 용돈이야. 내가 번 돈인데 왜? 왜냐고? 우리 집 생활비도 빠듯하잖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우리도 저축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내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꺼. 그 대화는 저에게 두 번째 충격을 안겼습니다. 첫 번째는 숨겼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한 집 살림을 꾸리는 사람이 배우자 몰래 매달 수백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다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단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남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너도 알잖아. 아빠는 병세도 심하시고 엄마는 일도 못하셔.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그럼 나는? 내 부모님은? 우리 집은? 나 혼자 이 집을 지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흔들리는 이 느낌이 뭐라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무도 그걸 봐주지 않는 걸까요? 시댁에서 받은 또 하나의 상처는 바로 무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말했어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자기 집만 챙긴다더니 너도 그렇더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것도 내가 잘 키운 덕분이지. 너 혼자 잘나서가 아니야.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말이 돌아올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남편이 성공하기까지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시댁은 저를 점점 외부인처럼 대했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봐? 엄마가 그 정도 말한 걸로 뭐가 그리 상처야?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저는 어느새 제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친정에 다녀오는 횟수도 줄었고 부모님께서 잘 지내냐는 전화에 늘 응, 잘 지내라고만 말했어요. 거짓이었지만 그 외에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정과의 다정한 관계는 눈치 속에서 멀어졌고 시댁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모욕과 감정의 골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쪽에서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방관하거나 외면했죠. 어느 날 아이를 재우고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이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뭘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더는 이 결혼 안에서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외톨이였다는 것. 그 후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는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가족이란 이름의 사람들은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점점 더 저를 밀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가장 앞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죠. 이해하고 참고 넘기고 그렇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들 하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겨도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지금은 힘든 시기일 뿐이야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과 나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는 지금 이 결혼 안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다툼은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침묵하게 되었어요. 말을 해봤자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엔 늘 쌓여가는 게 있었어요. 외로움, 분노, 자괴감 그리고 마지막엔 무력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절망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벌어졌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전날 가게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고 아침 내내 피곤하다는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 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 옷이 다 젖었고 저는 손이 모자라 잠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오빠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어요. 진짜 피곤하니까 그런 걸로 좀 부르지 마. 그 말에 저는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걸로가 뭐야? 우리의 옷이 다 젖었고 나는 지금 두 손이 모자라. 당신은 아버지잖아. 이 집 가장이잖아. 그런데 그게 그런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왜 그래? 요즘 너 진짜 피곤하게 군다. 피곤하게 군다 그 말이 어찌나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의 고단함을, 나의 외로움을, 나의 무너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더는 같이 살 의미를 모르겠어. 남편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웃더군요. 뭐야, 또 뭘로 삐친 거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면서. 하지만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웃음을 거두고 묻더군요.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렇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진지하게 꺼내졌습니다. 남편은 말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너도 완벽하진 않았잖아 라는 말로 책임을 돌렸고 때로는 아이 생각은 안 하냐며 제 감정을 죄책감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결혼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친정으로 잠시 몸을 옮겼습니다. 부모님께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한마디에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준 그 따뜻한 위로에 그제야 저는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도 결국 더는 말을 아꼈고 조건 없이 헤어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모두 조율했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이고 싶다며 주말마다 보는 걸 원했고 저도 아이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허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감정이 스르르 가슴속에 번져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 며칠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다가도 아이를 안고 잘 때 혼자 남은 공간이 유독 크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해 주셨고 친구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기분에 무척 민감했거든요. 제가 웃을수록 아이도 웃고 제가 한숨 쉴수록 아이도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자주 웃습니다. 장난을 치고 엄마 최고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짐합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내 삶을 살아보자. 이 아이와 함께 내가 나답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혼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당하고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나의 선택이었고 시작이었다고. 도장을 찍고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온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조용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저 사람과의 인연이, 저 집에서의 삶이 다 끝난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말이 무시당하는 걸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조금은 후련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죠. 애는 잘 있어?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낮아졌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는 그를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해했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면서 조심스레 저에게 말했어요. 잘 지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후회, 허전함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이혼 후 남편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갈비집은 팬데믹 이후 손님이 줄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면서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가게였는데 고집스럽게 메뉴나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죠. 주변에서는 이제 좀 새롭게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고 해요. 내 방식대로 해도 잘 됐었는데 왜 자꾸 참견이야? 그게 남편의 말버릇이었거든요. 그 자만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어요. 문을 닫기 직전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게 접기로 했어. 결국 이렇게 됐네. 처음엔 묘하게 담담한 말투였지만 이내 이어지는 말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 괜찮은 척했는데 솔직히 무서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 한마디만 건넸어요. 그래도 아이는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은 격주, 그리고 결국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 했죠. 아이는 처음엔 아빠가 오지 않으면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움보다는 무관심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안 와? 응, 일이 있어서 못 오신대. 괜찮아. 나 그냥 엄마랑 있을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없어도 괜찮다는 아이의 단념이 더 마음 아팠어요. 아이가 나를 원하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아빠가 아이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가는 건 어떤 상실 같았어요. 그 사이 시댁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누이는 우리 일에 다시 끼어들지 말라는 문자 하나를 남겼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등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었죠. 가게가 망하고 수입이 끊기자 남편이 매달 보내던 300만 원의 용돈도 당연히 멈췄고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남편을 밀어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돈도 못 벌면서 왜 연락하냐? 오빠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하신다. 그런 말을 들으며 남편은 혼자 지내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울기도 했다더군요. 어쩌면 이제야 남편도 조건 없는 가족이란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드문 건지 알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그는 말했죠. 가족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안쓰러우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어요. 나는 그렇게 참고 견디며 그 사람의 곁을 지켰지만 끝내 외면당했는데 이제 와서야 혼자가 된 그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 삶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나와 작은 전셋집을 얻고 아이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젠 아침마다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저녁이면 같이 책을 읽고 자장가를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수 있는 삶.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점점 저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간단한 글쓰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잊고 살았던 나의 꿈, 나의 관심, 나의 시간을 조금씩 복원하는 중이죠. 어느 날 밤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는 웃을 때 제일 예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한때는 제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던 저는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난 뒤 그 텅 빈 자리에 남겨졌던 건 상처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엔 오히려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여백이 남아 있었어요. 이야기의 끝은 이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은 상처를 추스르고 망가진 자존감을 하나하나 되살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새 출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웠고 경제적인 걱정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밤마다 아이가 잠든 뒤에는 불 꺼진 거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지원금 신청서를 쓰고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잊고 지냈던 제 이름, 제 감정, 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걸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도 점점 더 밝아졌어요.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자잘한 말썽도 늘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저는 더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야 마음 놓고 아이답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쩌면 그동안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눈치를 보며 컸는지도 몰라요. 하루는 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엄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지금이 좋아. 엄마도 너랑 둘이 이 세상 버틸 수 있어서 고마워.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시작한 일은 처음엔 단순한 글쓰기였어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고 다행히 예전에 배워둔 문서 작업 능력이 도움이 됐어요. 소소한 블로그 글, 제품 후기, 육아 칼럼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일하는 나의 존재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쓴 글 하나가 출판사 관계자의 눈에 들어왔고 정식 칼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꾸밈 없는 시선으로 써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던 날 저는 아이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준다는 것, 누군가가 내 고통과 회복을 진심으로 읽어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에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주 한 편씩 글을 씁니다. 이름도 실명 대신 필명을 쓰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솔직하고 진심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밤마다 걱정이 밀려올 때도 있고 고단함에 아이에게 짜증을 낼 때면 여전히 후회가 따라옵니다. 가끔은 문득 남편과의 지난 시간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가 웃으며 우리 진짜 잘 살자고 말하던 결혼식 날, 아이를 처음 품에 안고 울던 그의 얼굴, 다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그 기억들은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도 저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상처도 후회도 실패도 모두 저라는 사람을 완성시키는 조각이라는 걸요.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주변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이혼을 처음 알렸을 때는 조용히 걱정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요즘 너 정말 멋지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있어 보여라고 말해줘요. 그럴 때면 속으로 웃으며 생각하죠. 이게 바로 나답게 살아간다는 거구나. 아이도 어느덧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요즘은 종종 엄마, 아빠는 왜 따로 살아? 라고 묻기도 해요. 그럴 땐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다르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엄마, 아빠 두 사람에게 다 소중한 존재야. 아이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은 그 사람에게도 연락이 오긴 해요. 아이가 생일일 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들고 오기도 하고 간단한 안부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그저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끝났고 나는 새로 시작했어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부족하지만 후회 없고 저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